엄마, 저 사람 아빠 같아. 그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남편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사망신고를 냈고 혼자 딸을 키웠으며 그의 빈자리에 익숙해지려 애썼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목소리, 걸음걸이, 심지어 무의식 중에 넥타이를 만지는 습관까지 모든 게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몰랐어요. 명패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자신은 7년 전 산에서 발견된 후 기억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10년 전 실종된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있다는 거리요. 딸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아빠 같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만에 돌아온 남편과 그가 돌아올 수 없었던 진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은 정말 제 남편일까요? 그리고 왜 돌아오지 못했던 걸까요? 장례식장은 김서연에게 있어 가장 피하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최도윤의 산악사고 이후 장례식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요. 사망신고를 내고 나서도 그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출판사 선배의 어머니 부고 소식을 듣고 서연은 결국 딸 하은의 손을 잡고 조문을 가기로 했지요. 하은은 올해 21살,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에 그를 잃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를 지나 복도를 걸으면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국화꽃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낮게 깔린 추모곡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주들에게 인사를 건네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지요. 서연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상주석 끝자리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그 자체로는 특별할 것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그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목소리였습니다. 조문객에게 건네는 그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10년 전 기억 속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지요. 서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귓가가 윙윙 울렸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조문객과 눈을 맞추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며 짓는 그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까지 남편과 똑같았어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살짝 더 올라가는 그 미세한 비대칭까지도 일치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고 선배가 다가와 상주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 앞에 섰을 때 서연은 자신의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지요. 고인의 조카 이정우입니다. 조문 감사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정우. 명패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도윤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지요. 그 목소리의 톤, 말끝을 흐리는 습관, 고개를 숙일 때 자연스럽게 넥타이 매듭에 손이 가는 그 무의식적인 동작까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남자는 다음 조문객에게로 시선을 옮겼어요. 서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밖으로 나왔을 때 하은이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사람.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딸을 바라보았고 하은은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었지요. 사진 속 아빠랑 너무 닮았어.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만 느끼는 착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딸조차 알아볼 정도로 그 남자는 최도윤을 닮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동시에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어요. 이정우라는 이름, 상주석에 앉아있던 그 자리, 조문객들과 나누던 자연스러운 대화, 모든 것이 그가 최도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본능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지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몸짓, 목소리, 습관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걸을 때 왼발을 살짝 바깥으로 디디는 습관, 생각에 잠길 때 눈썹을 찌푸리는 모습, 말을 시작하기 전 한 번 목을 가볍게 가다듬는 버릇까지.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장례식장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산으로 떠나던 그날 아침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보던 그 미소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지요. 그리고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착각이든 현실이든 자신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요.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출판사에 반차를 냈고 하은에게는 학교에 가라고 말했지요. 혼자 가야 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딸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로비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멀찍이 떨어진 대기석에 앉아 상주석이 보이는 위치를 골랐지요. 커피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을 뽑아들고 그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오전 내내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나누고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고 익숙해 보였지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였습니다. 조문객이 떠나고 잠시 혼자 남았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넥타이 매듭을 만졌어요. 엄지와 검지로 살짝 쓸어내리는 그 습관은 남편 최도윤이 긴장하거나 생각에 잠길 때 반복하던 버릇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수백 번도 넘게 봐왔지요. 회사 면접을 앞두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아니면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도 도윤은 그렇게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정우가 물을 마실 때 컵을 입으로 가져가기 전 한 번 입술을 적시는 습관도 도윤과 똑같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 왼발이 미세하게 바깥을 향하는 것도 앉아있을 때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감싸는 자세도 일치했지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닮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습관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치한다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정우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서연은 그를 따라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가 휴게실 자판기 앞에 섰을 때 서연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귀 뒤에 작은 점, 목덜미 라인, 손등의 혈관 모양까지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잊으려 애썼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이정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욱 혼란스러웠지요. 눈매, 코, 입술 하나하나가 도윤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어떤 인식도 없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냐고, 10년 전 일을 떠올릴 수 있냐고요. 이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7년 전에 산에서 발견됐을 때 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차분했습니다. 외상성 기억상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자신은 이정우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지난 몇 년간 장례지도사로 일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그가 보이는 미세한 표정 변화들, 문장을 끝낼 때마다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설명이 길어질 때 한 번씩 심호흡을 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남편이었어요. 이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혹시 자신을 아는 사람이냐고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당신이 내 남편 같다고 10년 전 실종된 남편과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고 이정우는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다시 상주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하은과 함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사진, 여행사진, 하은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사진들이 차례로 펼쳐졌지요.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진지한 표정, 피곤해 보이는 모습까지. 그리고 오늘 본 이정우의 얼굴과 겹쳐보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겠지만 뼈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얼굴 윤곽, 이목구비의 배치, 미소 지을 때의 주름 패턴까지 모두 일치했지요. 하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아빠일 수 있냐고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망신고를 냈고 수색 끝에 유품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직관은 계속 속삭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을 떠올렸어요. 산에 간다고, 며칠이면 돌아온다고, 걱정하지 말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 도윤이라면 왜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기억을 잃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고 서연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서연은 이정우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번호는 장례식장 안내 책자에서 찾았지요. 장례지도사로 일하는 그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를 걸기까지 1시간을 망설였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길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지요.
이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간과 장소를 알려왔어요. 장례식장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건 서연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지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말을 정리했지만 정작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이정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어두운 회색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또다시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 도윤이 주말에 즐겨 입던 스타일과 너무 비슷했지요. 색감도 핏도 심지어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리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이정우가 자리에 앉았고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10년 전 산악사고로 실종되었다는 것, 수색 끝에 일부 유품만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신과 남편이 너무 닮았다는 것을요. 이정우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당혹감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서연이 말을 마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7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자락 작은 마을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심한 저체온증과 탈진 상태였고 머리에 오래된 외상 흔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휴대폰도 없었지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지문 조회에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국 그는 무연고자로 분류되었고 지역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라는 이름은 그때 새로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렇게 발견되었다면 왜 신원 확인이 안 된 걸까요? 실종 신고는 분명히 되어 있었고 수색도 이루어졌는데 말이에요. 뭔가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몸에 특별한 흔적이 있냐고요? 이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반문했지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왼쪽 어깨 뒤쪽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을 거라고, 어릴 적 뜨거운 주전자에 대어서 생긴 흔적이라고요. 이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스웨터 목을 살짝 당겨 어깨를 드러냈어요. 왼쪽 어깨 뒤 정확히 서연이 말한 위치에 희미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동전 크기만 한 세월이 지나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이었지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정우는 어깨를 다시 가리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이 자국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몰랐다고, 그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요. 서연은 더 물었습니다. 오른쪽 발목 안쪽에 작은 점이 3개 일렬로 있을 거라고, 별자리처럼 배열된 점이라고요. 이정우는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하은과 함께 다시 이정우를 만났습니다. 하은은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엄마의 손을 잡고 카페로 들어갔지요. 이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고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답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연이 준비해온 사진들이 펼쳐졌어요. 결혼사진, 하은이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이정우는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지요. 사진 속 남자는 분명 그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부르던 노래 이야기를 꺼냈어요. 잠들기 전 항상 불러주던 자장가가 있었다고. 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멜로디는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지요.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졌고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지요. 서연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이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이정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어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노래,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닮은 사람도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최도윤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 서연의 남편이었지요. 하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정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 속에서 서연은 작은 인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타오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불씨였지요.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선반 위에 남편의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10년 전 수색대가 산에서 발견한 배낭 안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지요. 서연은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열어야 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낡은 지갑, 젖어서 얼룩진 수첩, 부러진 볼펜, 그리고 물에 젖어 글씨가 번진 몇 장의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 살폈지요. 수첩을 펼쳤을 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진 잉크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숫자들이었어요. 좌표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지요.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좌표를 확인해.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메모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물에 젖어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서연은 차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 특정 각도에서 빛을 비추니 희미하게나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하은과 함께 그 좌표를 찾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서울 외곽의 한 공단 지역으로 향했지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 좌표가 가리키는 곳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나타난 건 오래된 셀프 스토리지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보관소였어요. 서연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남편의 이름으로 된 보관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이 오래된 장부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10년 전에 등록된 보관함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방문 기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터키를 받아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좁은 복도를 지나 보관함 앞에 섰을 때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자물쇠를 여는 순간 녹슨 소리가 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지요. 두꺼운 파일 몇 개와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파일을 펼치자 각종 회계 문서와 계약서 사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한 재단과 관련된 문서들이었습니다. 도윤이 사고 나기 직전까지 근무했던 사회복지재단의 회계 자료였지요. 문서에는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허위로 기재된 사업비 지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수혜자 명단, 횡령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돈들. 도윤은 이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문서 여백에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의문부호, 확인 필요, 추가 조사 등의 짧은 글들이 곳곳에 표시되어 있었지요. USB를 확인하기 위해 서연과 하은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을 때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녹음 파일과 추가 문서들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재단 이사진들의 대화였습니다. 감사를 피하는 방법,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대화 중간중간 도윤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다고,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명확했어요. 남편의 실종은 단순한 산악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재단의 비리를 알게 된 도윤을 누군가 제거하려 했던 거였지요. 하은이 창백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렵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직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자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래된 일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신과 따님을 위해서라도요. 전화는 곧바로 끊겼습니다. 서연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보관소를 찾아간 것을, USB를 확인한 것을 누군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었지요. 이 모든 증거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서연은 이정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발견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요. 문서들, USB 내용, 그리고 협박 전화까지. 이정우는 묵묵히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특정 문서 위에서 멈췄어요. 재단 이사진 명단이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이정우는 그 이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지요. 두통이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름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지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진실을 찾아가자고 말없이 전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이정우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 사람을 최도윤이라는 본래의 이름으로 되돌려 놓아야 했지요.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이 제출한 문서와 녹음 파일은 10년 전 재단 비리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당시 재단 이사였던 인물들이 하나둘 소환되기 시작했지요.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사고 당일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챙겨 변호사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재단 측에서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산행을 가장해 그를 유인했던 거였지요. 사고로 위장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다행히 도윤은 목숨을 건졌지만 추락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기억을 잃었어요. 그를 발견한 건 재단과 무관한 마을 주민이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후 무용고자로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재단 측에서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수색을 막지 않았지만 발견된 유품만으로 사망 추정을 유도했지요. 이정우는, 아니 최도윤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비록 완전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문서들을 보면서 단편적인 장면들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재단 사무실의 모습, 이사진과 나눴던 대화의 파편들,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겨야 한다는 절박함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도윤과 조금씩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도윤은 여전히 과거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서연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와 함께 기억을 되짚어가기로 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하은이 앞서 걸어가고 서연과 도윤은 나란히 뒤따랐지요. 서연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은이 3살 때 이곳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도윤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아내의 미소를, 그리고 작은 딸의 모습을 차례로 살폈지요.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아련하게 떠오르는 듯 했지만 선명하게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요.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기억은 천천히 찾으면 되니까요. 그날 저녁 서연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10년 만에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았어요. 하은이 어색하게 밥을 먹는 동안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공간이었지요. 식사 후 하은이 자신의 방으로 도윤을 이끌었습니다. 오래된 장난감들이 선반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어린 시절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하은이 서랍에서 낡은 인형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빠가 사준 거예요. 3살 생일 선물.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인형을 받아들었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져보았지요. 그 순간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장난감 가게, 인형을 고르던 기억, 작은 딸이 웃으며 인형을 껴안던 모습, 완전하지 않은 흐릿한 잔상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기억이었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하은아.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딸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하은이 와락 아버지에게 안겼고 도윤은 서툴게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지요. 딸을 안는 법을, 위로하는 법을. 3달 후 법원에서 사망신고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도윤은 법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정우라는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고 본래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은 구속되었고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요. 하지만 진짜 회복은 그보다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10년 전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가끔씩 파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엔 부족했지요. 서연과의 첫 만남, 결혼식, 딸이 태어나던 날의 감정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도윤은 조금씩 집안 구조를 익혀갔고 하은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배워갔으며 서연은 남편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의 남편을 알아가기로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서연과 도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도윤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밤이 되어 하은이 잠든 후 서연은 조용히 딸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은은 아빠가 사준 인형을 껴안고 자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온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집에서 잠들고 있었어요.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건 기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 보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도윤이 과거를 모두 기억하지 못해도 그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도윤이 떠났던 그날 밤에도 별이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밤 그가 돌아온 이 밤에도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존재들처럼. 서연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서연은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었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도 잃어버린 과거도 그 사랑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한 사람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지만 분명히 돌아온 사람으로.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완전한 평화였지요.